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삼국사회의 모습으로 삼국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국시대는 여러분들이 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사람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주로 국사 공부를 할 때,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삼국시대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고려에서부터 갑자기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이제 막 우리가 마치 예전에 수학의 정석 공부를 할 때 집합 부분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삼국시대까지는 어느 정도는 열의를 갖고 해요. 그래서 삼국의 사회 모습, 제가 필기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정리하는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사회는 모습은 어땠느냐. 자, 신분제도와 함께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고구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거칠죠. 고구려가 있는 곳 자체가 막 위에 막 백두산 주변, 만주벌판 뭐 이런 쪽이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막 밭농사 짓거나 그럴 때가 먹고 살 게 너무 없어요. 육류를 많이 섭취했겠죠. 이렇게 좀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을 침략하고, 이제 중국에서는 노략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변을 침략함으로써 이제 포로를 통해서 뭔가 먹을 걸 얻고, 그런 식으로 고구려는 막 말 타고 막 활 쏘고 정복 전쟁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그러한 기풍을, 이런 말을 쓰죠. 상무적 기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상무적 기풍이라는 건 뭐냐면 말 타고 활 쏘고 전쟁하고 이런 식의 약간 호전적인 민족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무적 기풍이었기 때문에 정복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 밑에 있는 옥저와 동해를 이렇게 딱 흡수할 만큼 정복 활동이 활발했다. 그리고 이제 율령도 엄격했습니다. 신분제도라던가 뭐 형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율령으로, 법률로 만드는데 그런 율령이 엄격했어요. 엄격한 율령제도. 율령이라는 게 그때 당시 법률이에요. 법률이 엄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엄격했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반역을 한다던가, 뭐 반역자는 그냥 처형해버리고, 뭐 도둑질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뭐 잘못 도둑질을 하면 뭔가 그것에 대해서 12배로 배상해야 돼. 일책 12법. 일책 12법? 뭐 일책 12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백제 형벌만, 고구려 형벌 여기 있다. 고구려 형벌을 읽어드릴게요. 반역을 하거나 전쟁에 치거나 패전, 살인하거나 강도에 대해서는 참수형에 처한다. 목을 자른다. 근데 여기서 봐봐요. 특히 반역은 심하게 죽였어요. 반역자는 군중들로 하여금 이 부분 진짜 잔인해. 횃불로 지지게 한 뒤, 횃불로 이렇게 지지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날 죽여 이럴 거야. 여러분, 가장 극도의 아픔을 느끼면서 죽는 게 화형이래요. 몸이 하나씩 타는 기분. 여러분, 여기 조금만 데워도 따가워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온몸에 막 지져진다 생각해봐. 그래서 군중들로 하여금 횃불로 지지게 한 뒤, 온몸이 짓무른 뒤에, 그 시자 안 보이죠? 잠깐만요. 온몸이 짓무른 뒤에 비로소 그의 목을 베게 한다. 아픔 다 느낀 다음에 죽인다. 그리고 이제 남의 재산을 숨긴 자는 12배로 갚는다. 와우. 누가 뭐 훔쳐주면은 완전 개이득인걸? 누구 내 재산 좀 이렇게 훔쳐서 다시 12배로 불려줘. 남의 재산을 훔친 자는 12배로 갚도록 하고, 남의 소와 말을 죽인 자는 그 소유의 노예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나 말을 좀 중요시한 그 재산으로 여겼다고 알 수 있겠죠? 대체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범하는 자가 적다. 어느 정도 법을 좀 세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법은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동 성폭행 같은 거에서 막 좀 있으면 조두순 나오잖아요? 술 먹고 성폭행했다고 해가지고 뭐 15년형?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약간 고구려 느낌으로 하는 건 어떨까?
딱 이제 아동 성폭행했어. 그럼 세워놓고 이제 그 사람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그 중요 부위를 이렇게 짓무르게 한 뒤 그 다음에 이제 고자로 만든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풀어준다던가 이제 아무 짓도 못하게 뭐 그런 거라던가 이제 그런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진짜 12배 배상해주면 사기 치겠어요? 제가 왜 흥분이 되냐면 제가 허니버터칩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10만원을 날렸는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잡혔다고. 그럼 저 이제 제 거 보상 받나요? 아니 감옥 갔대. 그거는 감옥을 가는 거고 저는 제 돈을 보상을 받아야죠. 저 허니버터칩도 못 받았는데 못 받는데 민사재판을 걸래. 10만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 사람이 깜빵 가면 끝이야. 그냥 걔는 사기를 쳤고 깜빵은 그거에 대해 죄를 받고 나는 너무 소액이라서 그런지 그거를 배상을 못 받았어. 허니버터칩을 12배로 배상을 해줘야죠. 내가 2박스 주문했으니까 24박스 줘야지. 아무튼 좀 아쉽죠. 요즘에 이런 우리나라 법률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옛날이 훨씬 더 화끈하고 셌다. 이러면은 뭐 나쁜 짓 못하지. 그래서 이제 엄격한 율령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습. 자, 고구려의 풍습. 고구려 풍습도 재미난 풍습이 있어요.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웃기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형이 막 결혼을 했는데 형수가 너무 예뻐. 어떡해. 나 두근두근해. 형수한테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형이 이제 전쟁에 나갔어. 형이 죽었네?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형수를 내가 이거는 우리나라 풍습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게이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고구려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과부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남자들이 너무 전쟁이 나서 많이 죽어. 그럼 이 과부들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 거두는 거죠. 그 형수를 취한다고 해서 꼭 형수랑 러브러브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의 형의 그 와이프기 때문에 도리를 지키고 그런 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어쨌든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형사취수제가 있었고 이건 전쟁이 많은 고구려의 특징 때문이었다. 자, 그 다음에 서옥제. 근데 이 서옥제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서옥제는 뭐냐면 이제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신부집 처가죠. 처가에 가가지고 이제 서옥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살아요. 작은 서옥이라는 걸 집을 짓고 남자가 살아. 그래서 그 신부 집에 잘 보여야 돼. 맨날 나무 해주고 막 일하고 맨날 그래. 그러고서 이제 신부랑 여기 서옥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신부랑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 그래서 아이들이 장성하면 이제 나오면 이제 여기서 신부 집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대릴사위제 같은 거죠. 서옥제는 다른 말로 대릴사위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부의 집에 어느 정도 그 남자의 노동력을 바치고 좀 됨됨이를 보여준 뒤 좀 데려가는 그런 게 이제 서옥제입니다. 고구려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귀족회의,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3국은 그 귀족회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왕권이 강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귀족들의 힘이 셌다라는 거지. 왜냐면 아무리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삼국시대에 왕권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왕 밑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5개의 부족이라던가 여러 부족들이. 그럼 이제 이 부족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왕권이 강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대체로 높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부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가뭄이야. 비가 안 와. 왕 때문이야. 이래서 왕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삼국의 귀족회의는 아직까지는 왕권이 미약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회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옆에다가 이거는 노란색으로 할까? 다시 그 신분제도 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렸던 그 신분제도는 왕만 있는 거예요. 왕만. 맨 위에 이제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이제 평민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신분제도가 나눠지는데 여기 이제 필기를 좀 해볼게요. 촘촘하게. 자, 왕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는 왕은 어디서만 나왔냐면 게르부 고씨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주몽부터 해가지고 고씨. 그래서 나 고씨인데? 그러면은 고구려에서부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게르부에서 이제 고씨가 게르부의 고씨만 왕이 될 수가 있었고요. 뭐 왕과 왕비가 나오는 그 성씨도 있었어요. 왕비는 전루부에서 어떻게 했을까? 전루부에서 연씨. 그래서 게르부에서는 왕비는 전루부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고씨의 나라죠. 고주몽 막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족. 자, 귀족은 이제 오부 출신이 귀족에 들어가는데 이 고구려의 오부는요, 게르부, 전루부 이것도 오부에 포함됩니다. 근데 그 오부 중에서도 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서 왕을 배출하고 왕비를 배출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3개의 부서가 남아 있겠죠. 걔는 뭐냐면은 이제 손오부. 아니, 쓸 칸이 없네. 여기다 쓸까? 오부는 손오부. 그리고 손오부, 관노부, 순노부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공무원 한국사 하실 때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씨도 얘기해 줄게요. 자, 손오부 같은 경우에는 해씨, 그리고 간노부 같은 경우에는 진씨, 그리고 순노부는 사씨. 이렇게 삼이자씨. 진씨는 누가 있지? 진미령? 해씨는 못 본 것 같은데 해품달? 아니, 해씨 있나? 해씨 못 본 것 같아요. 진시황 나올 줄 알았다. 그건 중국이잖아. 해씨는 못 본 것 같아요. 해모수가 있었는데, 해모수. 예, 지금은 요즘 못 본 것 같네요. 해씨 왜 사라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민으로 넘어가요. 해씨는 중국으로 갔나봐요. 자, 평민은 일단 자영농민. 자영농민. 글씨 너무 촘촘해서 안 보일 것 같다. 평민은 자영농민. 그리고 이제 천민은 노비죠, 노비. 자, 이제 자영농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고구려는 이 자영농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럴 때, 그러면 국가에서 잠시 너네한테 곡식을 봄에 꺼줄 테니까 가을에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런 춘대춘합의 그런 국가에서 이제 그런 구휼 정책이 있었죠. 요거 아시는 분? 너무 유명하죠? 고국천왕이 무슨 법? 진대법. 뭐 이런 식으로 자영농민에게 진대법으로 뭐 이런 구휼 정책도 있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최대한 자세하게 필기한 거예요. 자, 왕은 게르부에서 나오고, 그리고 왕비는 전루부에서 나오고, 그리고 연씨, 그리고 게르부, 전루부, 손오부, 간노부, 순노부 이 5개가 오부입니다. 이 오부가 합쳐져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든 건데 그 오부 출신의 대표들, 그 오부 출신들이 모두 귀족에 들어가는 거고 그 아래 평민은 자영농민, 천민은 노비가 되는 거고 노비의 종류는 아시다시피 아까 4개 세습노비, 포로노비, 형벌노비 그리고 채무노비 이런 식의 4종류의 노비가 여기 모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백제로 넘어갈게요. 백제는 고구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백제의 그런 설화를 보면 고구려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려 계통이죠. 온조, 그렇죠?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랑 거의 비슷하다. 고구려 계통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알아두시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전히 백제도 역시 상무적인 기풍이 있었어요. 백제와 신라 중에 누가 더 원래 전쟁을 잘했냐 하면 원래 백제가 항상 이겼었습니다. 근데 신라가 이제 화랑도를 만들고 신라가 좀 외세 지원을 받아가지고 삼국통일을 이룩한 부분이지
전투적인 부분이라던가 무기를 되게 세련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백제가 훨씬 더 앞서갔어요. 그리고 백제가 가장 탑을 잘 만들었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 나라의 탑들을 보면은 그것의 안정성과 정교함, 백제가 우월해요. 진짜 탑을 진짜 잘 만들었고, 그런 금속 세공이라던가 그런 것들 정말 잘 만들었어. 그러면은 저기 석굴암은 뭐예요? 석굴암에 저기 막 저기 다보탑, 석가탑 그거 통일신라 거 아닌가? 백제인이 만들었어. 백제랑 통일하고 통일신라가 신라가 훨씬 더 문화가 융성하게 돼. 백제랑 합쳐짐으로써 뭐 근초고왕이 하사한 뭐 일본의 칠지도라던가 뭐 그런 거 보면은 백제가 진짜 그런 손재주라던가 그런 부분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백제는 고구려랑 비슷하게 상부적 기품, 뭐 말타기, 활쏘기 뭐 이런 것들에 되게 능했다. 그리고 이제 엄격한 형법, 뭐 율령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뭐 반역자를 참수한다던가, 이 반역자 처형에 쓰지 말고 화형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 처형이긴 처형인데 태워 죽인 게 중요하니까 굳이 틀린 건 아닌데요. 화형이라고 알아두세요. 그게 더 잔인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장작불로 지져가지고 화형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이 12법은 심하니까 1책 2법 2배로. 자, 아까 잠시 백제 형벌을 보여드렸죠? 잠시만요. 얍. 자, 보시면 반란 태군 살인자는 차명에 처하고, 이 부분이 나는 백제는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 관인으로서 뇌물을 받으면 3배, 그리고 이제 절도범은 2배, 부인이 간통을 하면 남편 집에 종으로, 종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래도 다소 엄격한 편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백제는 뭐 딱히 그렇게 풍습이라고 우리가 외워둘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탑을 잘 만들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풍습에서는 그냥 풍습이라고 쓰지 말고 귀족회의만 쓸게요. 귀족회의. 귀족회의는 정사함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정사함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백제는 이렇게 딱 3개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백제도 요거를 피라미드를 좀 그려볼게요. 백제도 피라미드를 왕이 있고, 귀족을 너무 칸을 많이 차지했어. 요거 좀 펴야겠다. 의도치 않게 백제의 귀족이 많아졌네. 전혀 의미 없어요. 제가 칸을 잘못 쓴 거예요. 자, 백제는 좀 복잡합니다. 8성의 귀족들이 있었어요. 8성, 부여씨. 그리고 왕은 부여씨만 왕이 될 수 있었고, 귀족은 8성의 8개의 성에 귀족이 있었는데, 그 8개의 성을 제가 쭉 적어 드릴게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외워준다면 국목백사 연진 해협 국목백사 연진 해협. 국, 목, 백, 사, 연, 진, 해, 협. 여기도 해씨가 있어. 왜 요즘에 우리나라 해씨가 없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협씨도 없어요. 협신증. 협 없고, 국씨? 국먹어. 국씨도 못 본 것 같고, 목씨는 본 적 있어요. 목씨. 여기 초등학교 때 목씨 있었어. 백씨 많죠. 백지영. 삼이자. 연씨도 있는데, 연규진? 진미령? 막 계속 진미령씩 계속 나오네. 해씨랑 협씨랑 국씨만 못 봤어요. 여러분, 국씨 본 사람 있어요? 연민정. 국씨가 있나? 국혜성? 국혜성이라고 있어요? 야구선수 국혜성이라고 있어요? 있구나. 그분 그럼 백제 귀족이었네. 오, 국기봉. 국씨 많이 봤구나. 나 왜 못 봤지? 그렇구나. 두산 베어스 야구선수 국희성 씨라고 있다고. 프로게이머 국기봉 씨도 있고. 국씨 있네. 국카스텐.
난리 났어. 아무튼 이렇게 8개의 성이들이 귀족에 해당했다. 그리고 이제 평민은 아시다시피 뭐 자영 농민이고 역시 똑같이 농민이고요. 그리고 천민은 노비였다. 여기는 사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딱히 외울 건 없습니다. 8성의 귀족이 있었다. 부여씨만 왕이 됐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됐고, 국목백사 연진해요. 이거는 그냥 나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싶어. 그럼 외워두셔도 좋고 그렇게 딱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오히려 5부는 외우셔야 돼요. 계루부, 전루부, 소누부, 관누부, 순누부는 좀 중요합니다. 5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넘어갈게요. 신라가 사실 외울 게 제일 많아요. 왜? 신라가 발달해서? 신라가 훨씬 이 셋 중에 제일 우수하기 때문에? 아니지. 우리나라에 신라의 유물들과 유적지가 많기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국사를 연구를 할 때 남아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고구려 쪽에 우리나라 영토라면 연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구려가 훨씬 더 나라의 역사가 훨씬 길거든요. 신라는 나라가 된 지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신라는 토착 세력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중흥 집권화가 늦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로 딱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 뭐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토착 세력들 힘이 셌고, 신라의 영토 자체가 나 여기 오늘 지도빨이 안 그러죠? 지도가 이렇게 안 그러죠? 요즘 지도를 너무 쉬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고구려고, 여기 백제고, 신라인데, 신라 영토 자체가 또 먹고 살기가 좋아요. 물론 백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신라가 여기 워낙 영토지대가 많았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굳이 왕한테 복속하지 않아도 지네 나름대로의 토착 그 나라를 만들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순응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대구려고 안 했다라는 거죠. 서로 분열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세력들이 너무 많았던 거지. 가야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라는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자, 그래서 신라는 중앙집권화가 제일 늦었다. 토착 세력이 좀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토착 세력들의 힘이 셌기 때문에 중앙집권화가 늦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사실 이제 외울 것들이 사실 많긴 합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다 들어보신 거예요. 신라의 화랑도부터 얘기를 해볼까? 화랑도. 자, 신라는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독특한 특유의 신라의 화랑도가 존재를 했어요. 화랑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막 빨갛게 칠해가지고 남잔데 막 화장 막 완전 떡칠 화장 허옇게 해가지고 예쁜 미소년 그런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랑 뭐 좀 이제 화랑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낭도와 화랑의 모임이다 뭐 이러고, 화랑도를 만든 것에 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뭐 사실 무흐하게 해석을 한다면 뭐 진흥왕의 어머니가 외롭고 뭐 이래가지고 화랑도를 뭐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는 썰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 썰도 있고, 이제 화랑도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요즘으로 두면 보이스카우트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문에 증진하고 여행도 다니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좀 윈윈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자기네들의 그런 의리 뭐 이런 것들도 중요시하고, 그 화랑도는 어쨌든 그런 청소년 집단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산천을 다니면서 이제 뭔가 좋은 것도 배우고 뭐 수양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서로 사교를 하면서 약간의 그런 친목질도 하면서 이제 군사훈련도 받고, 그리고 약간 종교적 기능도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화랑은 이걸 다 적진 않을게요. 화랑도와 관련된 내용만 2개 적어본다면 세속 5개. 원광법사의 세속 5개가 화랑도의 가르침은 세속 5개이다. 그리고 화랑도와 관련된 유물은 임신서기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서기석이라는 건 화랑들의 그런 결심을 담은 겁니다. 잠시만요. 임신서기석 자 보여드릴게요. 경주박물관에 있는데
이제 막 화랑들이 여기다 그 돌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보면은 신라의 두 젊은이가 인격과 학문 연마를 위해 함께 노력할 걸 다짐하는 임신년에 다짐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다. 그래서 임신서기명석, 정확한 용어로는 임신서기명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신서기석이 화랑도와 관련된 유물이고, 화랑도와 관련된 뭐 세소고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우리 옛날에 열심히 외우지 않았습니까? 사군이충,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사친이효, 효도로 어버이를 섬긴다. 교호이신, 이런 친구들끼리 믿음으로 사귄다. 임전무태, 전쟁에 나면 물러나면 안 된다. 살생유택, 상고에서 죽일 때는 가림이 있다. 약간 불교적인 거죠. 그쵸? 불교에서 살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화랑도는 약간 종교적 기능도 있었고, 좀 신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라가 전쟁에 백제에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화랑의 활약도 있었어요. 뭐 화랑들이 와가지고 계속 와서 목을 베고 막 그랬거든. 막 목 베고 막 약간 협박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화랑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 화랑도 출신이거든요. 김유신, 김춘추 다 화랑도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릴 적에 같이 뭔가 단체를 만들고 끈끈한 우정을 쌓고 그러면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라는 교육기관을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화랑도는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랑도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화랑도는 우리가 이미 그 전에 그 정치사에서 많이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런 화랑도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미 다 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화랑도, 그리고 골품제도. 골품제도도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죠. 아주 깐깐한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고구려 백제는 고유적, 편민, 청민 뭐 이 정도였는데 신라는 이 정도가 아니야. 훨씬 더 세세하게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렇게 있고, 그 골품제도에 맞춰서 신분제도에 한계가 있었고, 심지어는 옷 색깔. 너는 6두품 주제에 어떻게 수레가 이렇게 커? 진골이 너 수레 너무 작아. 아니, 너 수레 너무 커. 줄여. 이런 식으로. 이거야. 신분제도에 따라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대리이기 때문에 너는 아반떼급 이상으로 탈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실수로 그랜저로 샀네? 안 돼. 아반떼로 바꿔. 차가 너무 커. 이런 식으로 수레의 크기까지 조절하고, 그런 뭐 가옥의 그런 구조, 가옥의 크기. 아니 어디 대리 주제에 어디 40평을 살아? 30평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관료제 상회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꼭 계급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골품제도입니다. 골품제도 같은 경우에 정말 폐쇄적이다. 폐쇄적인 신분제도다. 폐쇄적인 신분, 쇠자를 잠깐만, 나 이게 한글이 헷갈려. 쇠, 아이죠? 미안. 가끔 되게 애매하게 한글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폐쇄적, 나 뭔가 써놓고 낯설었어. 폐쇄적인 신분제도다. 그래서 골품제도 나오면은 꼭 이제 세계사적으로 그 제도랑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죠. 인도의 뭐 카스트 제도, 뭐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두라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신라는 이 골품제도가 심했기 때문에 근친도 행해졌어요. 성골을 낳기 위해서. 왜냐면 성골하고 결혼하면 성골이 나오지만 성골이 진골과 결혼하면 진골로 떨어져.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 성골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근친이 행해졌고, 나중에는 이제 이러다 보면은 점점 줄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골끼리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씨가 말라서 근친은 실제로 아이가 좀 튼튼하게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근친으로 인해서 많은 또 아이들이 죽기도 했었어요. 유아일 때 많이 죽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골의 씨가 말라. 그 진덕여왕 이후로 말라버려. 그래서 언제부터 진골이 왕이 됐죠, 여러분? 최초의 진골왕.
무열왕이 김춘추 무열왕 때부터 진골이 된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무열왕계가 이제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거야. 그전에는 좀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는데 이제는 무열왕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왕위를 이어야겠다 생각했어. 왜냐면 다수의 진골들이 있고 소수의 성골이 있을 때는 성골만 해먹는 것에 대해서 진골이 어떻게 반격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많은 다수의 진골들 중에서 왕이 나오니까 다른 진골들도 뭐야 그럼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네 약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열왕의 아들들 김춘추의 아들 그 아들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왕위를 이제 왕위가 세습되게 돼요. 이렇게 아들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무열왕계가 이제 진골의 최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성골 진골이 좋은 거 다 헤쳐먹고 그 밑에 있는 육두품은 불만이 많은 거지. 육두품은 아무리 학문이 대단하고 정치적인 소견이 있고 뭐 아무리 잘 나가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 높은 정치는 다 친구들이 다 해먹어. 그래서 육두품은 약간 방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공부나 하자 해서 학문이나 종교 쪽으로 많이 이제 몰두하고 이 육두품들의 이 불만이 결국 더 강해지면서 이제 결국 통일신라가 망하게 되는 또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쓸 게 많은데 칸이 모자라네. 안 써도 되겠죠, 여러분. 성골이 이제 왕을 계승하고 진골이 요직을 독점했는데 무열왕 때부터는 진골도 왕이 될 수 있었고 육두품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학문 종교 쪽에 치우쳤다. 골품제도 그냥 뒤에서 따로 필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지금 쓸 칸이 없네요. 그냥 화백회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귀족회의. 또 화백회의도 또 독특해. 신라는 독특한 게 많은데 화백회의는 심지어 만장일치제야. 만장일치 할 때까지 계속 회의를 해. 회의 도대체 얼마나 길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백회의 만장일치제다. 뭔가 씨족사회의 전통을 유지해서 만장일치제다. 뒷말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제 화백회 이런 식으로 신라의 골품제도는 그 뒤에다 추가로 더 필기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신라의 골품제도는 조금 이따 더 보여드리고 자, 삼국의 귀족에 대해서 좀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의 다 적었지만 왕족은 고구려는 왕족은 고씨, 오부, 이렇게 계로부, 졸로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 그리고 백제는 왕족은 부요씨인데 8대 성의 귀족이었다. 국목, 백사, 연진, 해협.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 따로 안 그렸어요. 왜냐면 신라는 골품제도를 제가 표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훨씬 더 디테일한 골품제도가 있고 왕족은 박석, 김이 돌아가면서 원래 했었다. 뭐 박혁거세, 석탈의 김할지 뭐 이런 식으로 신라는 아직 왕이 그 중앙집권 국가가 됐지만 아직까지 토착 세력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박혁거세 뭐 이렇게 따로 아래서 나온 뭐 그런 신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막 뭐 가야국, 가락국, 뭐 수로국 막 이런 식의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골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세습되었다. 왕위가 세습이 됐고 자, 의식주 생활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필기를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삼국의 의식주라고 본다면 귀족들은 역시 잘 살았죠. 금수저, 비단이나 명주로 만든 부드러운 옷을 입었고 백성들은 삼배로 꺼끌꺼끌한 옷을 입었고 대부분 백성들은 조나 수수, 콩 등의 잡곡을 먹었고 쌀밥은 먹기도 힘들었고요. 정말 귀했다. 그래서 일부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다. 요즘은 반대인데 요즘은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잡곡을 먹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쌀을 먹죠. 흔하죠, 쌀은. 조수수, 콩, 뭐 귀리 막 이런 거 잡곡 더럽게 비싸요, 요즘에. 자,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아닌 소금에 절인 김치와 된장을 먹었습니다. 아직 고춧가루가 유래하기 전이죠. 고춧가루는 언제 유래됐다? 임진왜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는 통나무, 볏짚, 수수대 같은 걸로 초가집에 주로 거주를 했고요. 그렇지만 귀족들은 기와집에 살기도 했다. 온돌과 화덕을 사용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했다. 그래서 고구려의 온돌 양식을 가지고 고구려는 우리 역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의 이제 뭐 동북공정 막 이러면서 고구려는 중국사다. 고구려는 유목민족이다 얘기를 하는데 유목민족은 온돌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유목민족은 맨날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거처가 맨날 바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초가집 짓고 살고 천막 집어주고 사는데 고구려는 온돌 양식이 있었어.
온돌이라는 건 진짜 한번 만들기 힘들어요. 빡세요, 되게. 구두장 같은 큰 돌을 놓고 그 밑에 이제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을 떼면 그 돌을 데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구두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장판을 깔든 이렇게 놓고서 막 장판이 막 새까맣게 타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온돌 양식이어서. 그거를 이제 연탄으로 바꿨죠, 우리나라 나중에. 그래서 온돌 양식이 있다라는 거는 한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거고 하나의 문화가 있다라는 건데 유목민족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도 이런 온돌 양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거는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잘 나오진 않죠. 흐름만 그냥 이렇게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필기하시고 제가 골품제도 따로 시험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필기를 추가로 할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는 뭐 고구려는 뭐 이렇게 율령 부분,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정치사 부분에서 못 배웠던 율령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료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딱 나오고 위와 관련된 이렇게 형법이 위와 관련된 나라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사료를 중심으로 이런 일책 12법이나 이런 반역자 화형하는 부분을 위서동의전이나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봐주시고 풍습은 고구려는 풍습이 워낙 좀 특이해서 형사취수제, 서옥제 알아두시고 제가외, 귀족회의는 무조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백제는 상부적 기품 비슷하고 뭐 요거는 사실 백제는 딱히 그냥 엄격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귀족회의에서도 요거 중요하고 정사회의 중요하고 제가회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라는 중앙집권화가 늦었다. 신라는 뭐 시험 나올 만한 게 막 줄줄줄 있죠. 화랑도 골품제도 둘 다 너무 중요하고 또 귀족회의, 화백회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골품제도만 별이 2개. 골품제도는 시험에 뭐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도는 이렇게 있는데 골품제도를 좀 추가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골품에 따라서 옷 색깔도 가장 높은 게 보라색, 그 다음에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런 누르끼리한 이런 뭐 신분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골품에 따라서 또 옷 색깔이 달랐다고 생각하지만 완전 골품에 따라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옷 색깔은 관등에 따라서예요. 잘 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진골은 자주색만 입어. 하지만 그 이유는 진골이 대아찬에서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찬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붉은색만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진골들 중에서 나 공부를 너무 못하고 막 비리비리 하면은 아찬이나 아유길찬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골은 모든 관직 다 가능해. 하지만 높은 관직이 많이 밀집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비리비리한 진골은 아찬이나 아유길찬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진골은 붉은색도 입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즉 뭐냐? 꼭 그 골품제도에 맞춰서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골품제도로 인한 관직에 따라 옷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대남아, 남아는 파란색. 그래서 진골, 육두품, 오두품까지 가능. 그래서 오두품은 파란색, 육두품은 붉은색, 진골은 자주색 이렇게 외우면 또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부터 조위까지 낮은 관직은 이제 노란색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집 크기는 진골, 성골, 뭐 육두품 집 크기는 골품에 따라서예요. 그래서 진골 이상은 24척, 그리고 육두품은 21척, 뭐 오두품은 18척, 사두품은 15척. 사두품 이하부터 왜 안 적었느냐?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사두품 이하 3, 2, 1두품은 그냥 평민화 돼버렸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 3, 2, 1품은 평민화됐기 때문에 4두품까지만 표를 보여드린 거야. 이거 말고도 골품제도 관등표는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위 표와 관련된 나라는 뭐 위 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특징은 그래서 골품제도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우고 골품제도를 따로 필기를 좀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필기는 바로 밑에다가 골품제의 특징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골품제도의 특징. 자, 골품제도의 특징은 아까 못 적은 걸 여기다 적도록 할게요. 골품제도는 그 골품에 따라 관직이 제한받았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예로 왕은 성골만, 그리고 이제 뭐 고위 관직은 진골만. 근데 이제 진골은 무열왕 때부터 왕이 되긴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육두품은 이렇게 반대로 적어버렸네. 진골 동그라미 왕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에이, 육두품 이렇게 대충 적을게요. 육두품은 학문이나 종교 분야의 분야에 집착했다. 뭐 항종교 분야 쪽으로 풀렸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육두품에는 그 중요한 거 한 명 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최치원이 대표적인 육두품이었고, 최치원이 이제 그런 시무십조 뭐 이런 거 적지 말자. 최치원 같은 경우가 육두품이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직의 제한이 심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개인의 사회활동, 그리고 사회활동, 정치활동, 그리고 뭐 정치활동, 가옥구조, 그리고 이런 수레, 복색을 또 이렇게 좀 헷갈려나? 복색, 수레 크기. 아예 또 틀린 건 아니거든. 신분 그 관등에 따라서 복색이 다른 거지만 그 관등 자체에 대한 제한이 골품제도이기 때문에 또 골품에 맞춰서 대충 옷 색깔을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옷에 대한 법률은 관등 때문이었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영향은 있으니까 복색, 수레 크기 등을 제한받았다. 그걸 바로 밑에다가 적을게요. 공복의 색 차이는 골품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등에 대한 기준으로, 관등 기준으로 구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보통 그 진골, 성골, 뭐 육두품 그거에 맞춰서 사실 색깔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원칙은 관등 기준으로 바꾼 거였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골이더라도 무조건 보라색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진골 중에서도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관직이 떨어졌다던가 파직돼가지고 그 밑에 관직으로 내려갔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삼국통일로 3에서 1두품은 평민화됐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추가로 적는다면 잠깐만요. 골품은 이건 정말 구체적인 건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도시도 왕이 있는 곳은 왕경인이라고 하고요. 왕이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에 있는 쪽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가 있고 뭐 중요한 중앙 뭐 관련된 뭐 청사, 정보청사 있는 데가 이제 서울 수도잖아요. 그 수도를 이제 왕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왕경. 그리고 이제 작은 도시 소경. 구주 5소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경. 그래서 소경인으로만 골품제도는 구성되고, 지방민 차별인가요? 이제 일반 지방민이나 평민 말고 노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 정도만 구체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품제도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표는 관복 색깔 때문에 이 표를 가져왔는데, 사실 골품제도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표가 정해져 있어요. 아실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표. 이게 그래프로 되어 있는 표. 그래서 그런 거 저는 실제 컬러풀하게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 거였는데, 골품제도의 특징, 골품에 따라 관직에 제한된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폐쇄적이라는 거. 원래는 성골은
왕은 성골에서만, 고위간직은 진골만 이렇게 요직을 독점을 하고,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만 세력이죠. 불만이 많았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사회활동, 정치활동, 가옥구조, 복세, 옷, 수레바퀴 크기 정도까지 제한을 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집 몇 채 몇 채 막 써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복의 색 차이는 관등 기준이라는 거, 꼭 골품 기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삼국통일후에 3에서 1두품은 평민화됐다. 그리고 지방민과 노비는 여기 골품제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까지만 아시면 골품제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걸로 문제를 푸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품제도까지 이렇게 딱 마스터하시면 다음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로 발해와 삼국통일, 삼국통일이래. 발해와 통일신라. 다음에 남북국시대의 사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하러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